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24회 발송배정 기술사 경향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향 분석 자료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늦게 나왔죠. 이 부분은 문제 해설을 먼저 하고 또 이 문제 해설하면서 여러 가지 어디서 출제가 된 참고 문헌들을 좀 제가 보면서 정확하게 답변 자료를 만든 후에 분석하는 것이 음, 방향을 잡아드리는데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발송배정 기술사 문제 해설,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문제 해설 모두 마무리하고 나서 경향 분석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렸고요. 시간이 지연이 좀 되더라도 지나간 시험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가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험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작년에 뭐 한 번에 60명을 배출했기 때문에 인원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낸 것이 아니냐. 막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시험 끝나고 나서 답변을 안 드렸고요. 그 이유가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인원을 조절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또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합격자가 반드시 제한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합격자가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해설을 만들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 그런 어떤 그 자료들도 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요번 문제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은 합격자 배출 인원은 예년의 평균값을 넘어섰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송배정 기술사가 1년에 시험이 3번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필기, 실기가 1년에 한 30명 정도 배출이 되는데 회당 10명 정도 평균 나오는 거기 때문에 5월달 시험에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라는 건 문제가 어려웠지만 배출 인원은 동일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5월달 시험에는 좀 적게 뽑거든요. 왜냐하면 발송배정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지난 뭐 20년, 30년 동안 연 2회밖에 시험을 안 봤고요. 3번으로 늘어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달 시험에는 좀 문제를 어렵게 내고 많이 뽑지 않는 게 일반적인 그 경향이었었는데 요번에는 10명이면 많이 뽑은 거예요. 원래 3월달 시험에 가장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8월달 시험, 그러니까 7월이나 8월달 시험, 그 다음에 5월달 시험에는 뭐 3명에서 많이 뽑으면 5명 정도 뽑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 작성하시면 되고요. 또 뒤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가 어려웠어도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요번 회차를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출처를 확인해 보니까 31문제 중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선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22문제거든요. 그중에서 전부 다 잘 쓰는 게 아니고 한 70% 정도, 한 15개에서 17개 정도만 정확하게 잘 쓰시면 합격권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서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적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다만 15문제가 조금 그 외곽에 있는 거, 우리가 자주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주 다루진 않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응용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꼈지만 기본서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제가 200 플러스 알파 50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서에서 한 200문제 해결하시고 나머지 시사성 문제들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추려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거기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만 나와 주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라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번 시험이 그런 회차의 시험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이 되는 어떤 내용에 집중하셔서 기본기를 다지시고요, 말 그대로. 그리고 나서 내가 기본이 완성이 됐을 때 응용하는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로 이제 확장해서 나가시면 실력이 빨리 늘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길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 시험도 어렵다고는 했지만 기본서에서 50% 이상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나와 있는 요 기본적인 내용을 꼭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50개의 알파 50 정도의 문제를 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3년체 기출문제, 그 다음에 유사 분야 문제, 즉 유사 분야란
같은 전기 분야이면서 다른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전기, 전기안전, 전기응용. 여기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발송배전 기술사의 수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대로 발송배전에서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건축전기나 전기안전, 전기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송배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건축전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1년 안에는 똑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50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22문제를 선택해서 푸는데 그 중에서 15개에서 16개 정도만 잘 쓰면 합격권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는 요 정도 15개에서 16개 정도만 쓰시면 잘 쓰시면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요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 123회 해설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설명드리지 않고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해설 영상이 우리 이타 아카데미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복해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의 경향을 보니까 송배전공학에서 36%, 발전공학에 해당되는 내용이 39%, 전력계통공학이 6%. 그 다음에 요번에 좀 어려웠던 게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10% 정도 포진이 돼 있어요. 기준, 그러니까 뭐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감리, 기타, 뭐 신경향 이런 것들이 한 13%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서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충실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은 맞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은 한 뭐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알파 50 전략에 그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발송배전 기술사 강의를 하면서 건축전기와 엮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20%의 그 외적인 그런 내용들이 발송배전 건축전기가 이렇게 공통으로 차지하는 부분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전기에서 제가 뭐 반송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이라든지 정보통신 파트는 빼고 나머지는 발송배전 기술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열어놨어요.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타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런 전략으로 좀 공부하신 분들은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나왔을 거고요. 그렇게 좀 번외 부분들을 많이는 선정하지 마시고 한 25% 정도, 20에서 25% 정도 번외, 기본서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조금 압축하셔서 들고 하시면 뭐 1년에 3번의 시험 중에서 한두 번 정도는 거기서 두세 문제가 나오는 회차가 있거든요. 그런 시험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서는 요번 문제가 어렵고 기본서에서 많이 안 나왔다 이렇게 느끼셨지만은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서에서 16문제가 나왔어요. 적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발송배전 기술사 기출문제 한 3년에서 5년치 정도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 20, 30개 정도 번외로 좀 준비하시고 관연도 기출문제 이렇게 해설서라든지 영상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신 분들은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특이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분포는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역시나 송배전공학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발전공학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전력계통공학은 뭐 5에서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은 이 세 건의 내용에 집중하시고 여기에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을 같이 이제 묶어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요번에도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서 군데군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 이 세 권의 기본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용어 해설집에서 굉장히 많이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 가셔도 거기서 60에서 70% 정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웬만해서는 50점 이상은 무조건 넘어가고요. 때에 따라서는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찍어놨던 준비됐던 문제가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오면 거의 합격권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전략을 잘 세워야 돼. 왜? 최소 유효 범위라고 해서 범위를 최대한 유효한 범위에서 좀 작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공부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범위를 넓히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좀 전략을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건 뭐 세부 항목 제가 기본서 위주로 해서 쭉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1교시 보겠습니다. 1교시에 보시면 11문제 정도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적게 나온 건 아니란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뭐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건축전기 설비의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건축전기의 내용을 완전히 버리시면 안 돼요. 같이 묶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건축전기나 발송배전이나 가리지 않고 계속 나오거든요. ESS, 신재생 에너지, 분산형 전원.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사 분야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용어해설집에서 나왔죠. 이거 용어해설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송배전공학에서 코로나, 이거 기본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연순환 보일러에 대해서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요 내용하고 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한전의 어떤 교재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출간한 이런 자료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높은 점수는 못 받더라도 우리가 1교시는 한 문제 10점인데 합격 점수 6점이잖아요. 그래서 만점은 6에서 7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빵점 맞는 게 아니라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쓰더라도 한 3점에서 4점 정도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획득하시면 돼요. 왜? 이런 문제에서 6에서 7점 정도 받으면 이런 게 3, 4문제 축적이 되면 여기서 잃어버린 2점을 만회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2문제를 선택해서 푸는데 정확하게는 15개에서 16개 정도만 잘 쓰게 되면 합격권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전략이 여기에 먹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핵융합, 핵분열, 발전공학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쓸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해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해상풍력에 대한 거, 이것도 기출문제 그대로 낸 겁니다. 기출문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그렇기 때문에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가리지 말고 공통에 해당되는 것들은 꼭 보셔야 된다. 용어해설집에서 거리계전기에 대한 분류효과 나와 있죠. 그대로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 SVR에 대한 부분이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얘를 물어본 거고, 여기 쓰이는 변압기가 단권 변압기인데,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서 10점짜리니까 쓸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림 들어가고 장단점 쓰고 하면 한 페이지 꽉 차거든요. 뭐 아무리 못 써도 그렇게 구성하면 6점을 우리가 획득하는 게 목표인데 5점 이상은 받습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중선로 표지기의 설치 목적, 설치 장소, 분류, 이거 용어집에 나와 있는 목차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고 낸 거고요. 그 다음에 베르누의 정리하고 흡출관, 발전공학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배전 계통에 대해서 물어본 이 세 가지 항목은요, 송배전 기술 용어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목차를 따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9문제가 기본서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1교시 10문제를 선택해서 쓰는데 8문제 정도는 정확하게 쓰자. 근데 9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8개는 충분히 쓰실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문제는요. 2문제를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이 문제는 6점 만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한 4점 정도를 목표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7, 8문제를 잘 쓰게 되면 6에서 7점 정도 받는데,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7점 받으면 여기서 부족한 2점을 여기서 보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2문제니까 4점이 부족하니까 뭐 7점짜리를 한 4개 정도 받으면 보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추 59점에서 한 61점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1교시에서 이 정도 점수를 받게 되면요, 굉장히 잘 본 거예요. 1교시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짧은 시간 안에 10문제를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문제를 선정하고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한 후에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니까 한 문제당 한 7에서 8분 정도밖에 쓸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1교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은 시사성 문제고요. 뭐 이런 것들이 현재 뭐 이슈화 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인데, 뭐 이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죠. 이 내용을 모르면 못 써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균등화 발전 비용도요, 공식을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내가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별도의 자료를 뽑아가지고 외우지 않는 한 쓸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사성 문제 50개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유사 분야 뭐 한 30개 정도, 그 다음에 시사성 문제, 그 다음에 최신 신경향 문제 20개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나올 만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이슈화 되어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규정이 바뀐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준비했는데, 요 중에서 10%, 5에서 10%만 나오면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잘 안 외워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는 이런 형태로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교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
네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6문제고요. 보시면 6문제 중에서 기본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4문제를 선택하는데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상 발전소, 그 다음에 ALTS는 건축전기의 기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기본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기본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가상 발전소라는 건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문제였고요. 관심이 많았던 그런 어떤 그 신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LTS 같은 경우에 104회 때 기출 문제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은 ALTS는 사실은 뭐 발송 배전에서는 크게 이제 그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쪽에서는 크게 다룰 일이 없고 수용가 쪽에 설치하는 건데 이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런 어떤 기출 문제들을 좀 보고 흐름을 파악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비교하는 문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죠. 예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유증가스 분석법은 분석법과 SFRA라는 내용은요. 요 내용은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 이 부분은 제가 핵심 과제 250에서 유증가스 분석법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접목하셔가지고 답안지를 쓰셨다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배전 지중 케이블의 열화에 대한 부분은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또 핵심 과제에도 나와 있는 거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력계통의 무효전력 발생원과 소비원에 대한 부분은 전력계통 공학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6문제 다 무난했고요. 그 중에 4문제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교시 보겠습니다. 상교시 같은 경우에도 5문제 정도는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서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력계통에서 단락 고장 시의 고장 전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고장 전류, 단락 전류 억제 대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발송배전 기술사의 기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서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개략적인 건 있는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개통 연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수량이 늘어나고 용량이 계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계통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기술사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K 팩터와 관련된 내용은 뭐 고조파, 전력 품질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송 배전 기술사의 기본서에는 없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게 좀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타 아카데미의 기본서를 보셨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이 자료를 좀 정리해 두신 분들은 잘 쓰실 수 있는 또 잘 써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요, 좀 보기,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신 분들은 쓰셔도 되고요. 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보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술사를 공부하시면서 특히 이제 발송배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의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송배전과 관련된 내용들, 배전, 변전, 그 다음에 발전과 관련된 한전 교육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는 기본서예요.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송배전공학, 기술 용어 해설집이 어렵고요. 그 부분을 잘 학습하신 분들은 오히려 한전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보기가 좀 쉽거든요. 그런 부분들 자료들을 좀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런 내용들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답안지 쓰실 수는 있는데 또 보지 않으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이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응용해서 쓰기는 좀 어려운 형태다. 그래서 제가 스킵하는 문제로 빼놨습니다.
자, 4교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4교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3문제 정도 됐었다. 수요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내용에 수요 반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집에 여기 보시면 신기술 파트에 보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 반응, 수요 관리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슈화 되어 있고 또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 수요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이런 자발적으로 수요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금적으로 할인을 해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제정이 되게 되면 문제가 한두 번 정도는 나옵니다. 이 문제는 뭐 기출문제 해설 관연도 건축전개 내용을 좀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 이존호 기술사님께서 쓰신 배전공학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용어 해설집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점수는 받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전력계통공학에서 응용한 그 내용을 응용한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문제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계산 문제라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풀어보고 반복해서 숙달시키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안 풀리셨을 수도 있고요. 이 문제를 선택했다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연습이 좀 부족해서 그렇고요. 이 문제도 전력계통공학의 해당 이론을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쓰실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풀기는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시험장에서 얘를 25번 안에 푸는 거는 만만치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수소 냉각 방식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서에는 좀 빠져 있지만 발전기 냉각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존호 기술사님의 발전공학에 해당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이존호 기술사님 교재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개정이 되면서 예전 교재로 강의를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제가 요번에 새롭게 바뀐 교재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뭐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뭐 예전의 교재나 현재 개정된 교재나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해당 자료 좀 보시고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을 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킵하는 문제로 해서 이 내용들을 좀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사성 문제라는 거죠. 텍사스 정전 사태. 자, 이런 부분들은요.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텍사스 정전 말고 2002년인가 2000년대 초반에 한번 대정전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미국 북반부, 뉴욕하고 캐나다 남쪽하고 해서 그 전체적인 계통이 한번 정전이 일어났었거든요. 굉장히 큰 정전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정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대정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텍사스에서 정전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시사성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적 케이블의 보호 방법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해적 케이블 포설 방식이나 이런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셨다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자료를 준비하실 수는 있었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별도로 준비하기는 쉽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집진기 원리에 대해서는 전기 집진기, 코트렐 집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전공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과 관련된 전기 집진기 말고 다른 집진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라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그런 부분까지 별도로 사실은 준비를 좀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면 쓰실 수는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안 됐다고 하면은 이제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런 교시 같은 경우에 3문제 정도는 잘 쓸 수 있는데 나머지 한 문제를 쓰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문제지를 받게 되면 절반 정도 50%밖에 모른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되면 50% 정도밖에 모르지만 내가 네 문제를 선택해서 풀기 때문에 75%는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니까 결코 망치는 그런 교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자꾸 접근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이 중에서 내가 최대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25점 만점이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15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푸는데 10에서 한 12점 정도를 획득하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하셔서 답안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60점 만점 못 맞지만 50에서 55점 정도만 받아두면 다른 교시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는 교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렵게 느낀 교시는 다른 분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답에 가까운 답안지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보다 좋은 답안지를 작성하면 합격권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방법을 찾으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4교시까지 해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는데 아까 제가 3교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장 어려웠던 교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돌파구를 찾게 되면 해결 방안이 보이거든요. 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번 회차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적게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채점을 하실 때 채점위원들이 그걸 다 봅니다. 눈에 다 보여요. 이분이 정말 열심히 답안지 작성했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했는가 마지막에 포기했는가 이런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렵든 쉽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100%, 200%, 300% 발휘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열심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회차는 난이도는 좀 높았지만 합격자 배출 인원은 평상시 그 이상으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시험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분석 자료를 보시면서 다음에 있을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고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잘 좀 계획을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4회 발송배정 기술사 경향 분석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